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됐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패배한 안철수 후보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단일화 과정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소식 전하는 저희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여야 간의 정책 대결 볼 수 있는 걸까요? 4.7 재보선 딱 보름 남았네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오세훈 후보 예상했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오세훈 후보 쪽에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차범위 바뀌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나 보죠? 많이 났는지 적게 났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당대당 여론조사는 선관위의 방침에 의해서 공개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영선 김진애 단일화 이것도 수치가 공개가 안 됐었죠. 자발적으로 공개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오차범위 바깥이었지 않겠느냐 이 얘기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해프닝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이 조사는 이번 조사는 기관을 두 군데 잡아서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하는 거였고, 그 합산이 오늘 아침 9시 반 전에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에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오세훈 후보가 1.2%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더라. 이런 글이 막 퍼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글을 쓴 사람은 삭제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가 끝났다. 누가 이기든지 우리의 주타격 방향은 민주당이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네티즌들이 오세훈 후보가 졌으면 저런 글을 올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당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내일 누가 이기든지 하면서 자기도 마음을 가다듬을 겸 이렇게 글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승복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를 깔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감한 순간이니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화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 자체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밀봉돼 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이제 실무협상단하고 이제 그 갖고 있다가 이제 9시 반에 딱 풀었다 이건데 사실 오늘 또 오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서도 어느 정도의 오세훈 후보의 승리는 뭐 예견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뭐 오차범위 밖에 승리이다라는 것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의 비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뉴스의 비밀은 오세훈 후보의 논란을 만들어냈다 V 있지 않습니까? 이 V가 알고 봤더니 협곡이었다. 그 VIP의 V가 아니고. 그렇죠. 그 협곡에 누가 갇혔는가? 이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승부의 승자와 패자 각자 입장을 밝혔죠. 오세훈 후보는 아직까지도 좀 그 의식을 해야 될 것이 10년 전에 시장 사퇴 사건이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다.
이날을 고대해왔다, 스스로 달금질해왔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네. 도움을 요청했고요. 민주당의 선거에 대해서 조직, 흑색, 인기 영합주의의 삼각파도라고 아하. 규정을 하면서 역공의 태세를 취했습니다. 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지지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작은 국민의당과 제가 어떻게 커다란 정당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감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조직 흑색 인기 영합주의의 삼각파도 이렇게 규정한 것은 벌써 그 동안에도 이제 박영선 후보 측이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격의 양상이 이제 대충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이제 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시절에 무상급식도 반대했고 그다음에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 붙어있던 비호감 꼬리표를 이번에 뭐 LH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쇄된 상황인데 그게 상쇄됐기 때문에 또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단일화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도 했겠죠. 이걸 다시 되살리려는 겁니다. 비호감 꼬리표를 다시 되살리려고 이제 시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직 흑색 인기 영합주의의 삼각 파도이다 뭐 이렇게 좀 반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이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또 이렇게 뭔가 태도가 이렇게 뭐 자기 위주로 간다든지 열심히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남게 되면 또 일종의 철수 정치다 이렇게 얘기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시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보선 이후에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잘 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내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그 민주당을 향한 어떤 메시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온 단어들 보니까 뭐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 아닙니까 이번이? 대선 아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전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많이 의식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보다 이런 메시지가 지지층 그리고 반대 전선 이런 것들을 결집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대선을 염두에 둔 전초전의 성격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루 만에 다 끝나서 오늘 발표됐고, 근데 그 여론조사 말 많고 탈 많고 진통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룰이 결정된 거예요. 여론조사 방식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 방식이 혹시 어떤 그 결정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번에 좀 주목을 할 것이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게 여론조사 문항,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하고 유선 무선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대선 때 단일화.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걸러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 비해서 너무 낮게 나오면 그 조사를 무효화시키는 룰까지 있었습니다. 폐기해버렸다. 왜냐하면 이해창 지지자들이 일부러 다른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역시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런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조항을 뒀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였고 경쟁력하고 적합도를 반반 섞어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적합도, 어떤 사람에게는 경쟁력 이렇게 물어본 건데 거르지 않고 물어봤다. 그리고 전화 면접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물어도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나 지지 안 합니다라고 대답을 상당수가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요. 재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했을까 불리했을까?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것도 누구한테 유불리를 끼쳤는지를 좀 판명하기 어려운 것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역선택이 아니라 정말 그냥 좋아서 오세훈, 안철수 중에 누가 좋아서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찍을 수도 있는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역선택, 약한 후보를 일부러 골랐을 수도 있는데 역선택을 하더라도 누가 더 약한지는 사실 판단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사실 중도층의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는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오세훈 후보도 경쟁력이 그만큼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중도층에서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려 있었다는 거. 네.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유사한 사례에서 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뭐 이 단일화에도 뭐 그랬지만 사실은 이전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뭐 같은 형식의 여론조사였거든요. 네.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이 만약에 쟁점화됐을 경우에는 사실 서로 이것을 또 빼자고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뭐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일화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시기마다 이제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이제 문제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또 정형화된 틀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정형화된 틀이었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도 머리는 복잡해지겠어요.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말이죠. 문과들에게 불리해요 이것은. 네. 아, 이과들에게 유리합니다. 수학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어가 아니라 수학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알겠습니다. 통계학 공부 좀 합시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뭐 LH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여야 간의 힘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원래 야권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앞선다. 이게 초반 평가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뒤집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LH 사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유권자들 본능적으로 예. 기호 3번 밑으로보다는 2번으로 1번에 실망했으면 2번으로 쏠린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애초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던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데 민주당 심판을 위해서 중도적이라고 여겨지는 안철수를 지지한다. 네. 이런 층들이 꽤 있다.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높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과학적으로 따져본다기보다는 예. 뭔가 직관에 와닿아야 돼요. 그럼 민주당은 누가 이길 거냐 했을 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큰 당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3자 구도를 붙여봐도 안철수 후보가 1위한 조사는 없거든요. 네. 오세훈 후보가 1위한 조사는 있어요. 3자 구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비밀이 제가 아까 V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V가 바로 이제 협곡입니다. 협곡. 협곡인데 여기에 갇혀있던 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다자구도가 되더라도 거대 양당 사이에 있는 예.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정파나 세력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힘든 얘기예요. 한국뿐만 여러 아니라 번 시도했지만 유럽의 다당제에서도 예를 들면은 독일의 자유민주당이라든지 네. 영국에도 자유민주당이 있거든요. 다 이게 좌우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인데 예. 결국에는 잘 안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현재 프랑스에서 집권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 중도신당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는 좌파 우파를 다 잡아먹어야 돼요. 아하. 중도 세력이 뜨려면 좌파 우파를 다 잠식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명확하게 차지를 해야 되는데 예. 보통은 결국에 중간에서 협공당하고 예. 그런 식으로 쇠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번에 또 적용이 된 것이죠. 결국 제3 정치 세력의 순환사가 이번에 안철수의 순환사로 또 하나 기록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어떤 뭐 구도를 떠나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자체 경쟁력, 말하자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로서 오세훈의 어떤 그 뭐랄까 승점 이런 점들 요인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구도적인 측면 먼저 짚어드리자면은 3월 4일에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전까지 예측을 못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약간 선발 주자 뒤에 숨어서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장점도 있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뜨고 난 것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의 뭐 그 내부적인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이게 뭐 지나고 나서 이기고 나면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나오면 자신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조건부 출마냐 불출마냐 이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 정치인으로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면 오세훈 후보하고 표밭을 많이 갈랐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나경원 후보라든지 이쪽한테 유리하게 전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갔다. 그러니까 표밭이라든지 또 자신이 가야 될 길 이런 것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V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V가 이제 희화화되고 굉장히 좀 역공의 소재가 많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맷집을 과시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여유 있게 또 넘기고 그걸 또 캠프 스스로 희화화를 스스로 풍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니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 예, 그거는 뭐 가볍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치를 오래 해왔던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쪽보다 오래 해왔던 쪽에 강점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의 어떤 뒷바라지가 있었죠. 그래도 우리 식구를 밀어줘야 한다. 이게 있었는데 근데 오세훈 후보가 여기서 안 끝나고 본인의 확장을 깨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퀴어 퍼레이드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퍼레이드는 조례와 광장 사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 내가 시장이 된다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다면 난 차별을 반대한다. 이 점이 바로 안철수 후보하고 좀 비교되는 그렇죠. 그런 단면이었죠. 안철수 후보는 중간에서 우측으로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본인도 반대한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오른쪽이라든가 전통 지지층은 든든한 상황에서 근데 내 소신은 사실은 퀴어 퍼레이드 뭐가 잘못이야 하면서 중도 진보 쪽으로 확장하는 이런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득표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신은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든지 든든한 기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여유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보수 정치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건 아닙니다. 같은 보수끼리 경쟁을 하면서 더 우쪽에 있는 쪽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이런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후보의 이 행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고 또 한국 보수 정치에서는 신선한 편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대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들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측으로 가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측으로 가더라도 이제 어떤 의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채널에 이제 나가서 예를 들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뭐 아줌마라고 지칭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제 과정에서 심지어 부정선거 관련돼서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정치에 지금 비호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을 그 효과를 다시 떠올리는 어떤 그런 방아쇠가 됐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돼서 오세훈의 사실은 중도 전략이라는 게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비 효과가 좀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판단이 좀 됩니다. 역시 양 후보의 그 지략의 차이가 있었네요. 방향을 각기 달리 보고 있었던. 지략도 지략이지만 자기가 원래 어디 서 있었고 누구를 공략했어야 하는가. 그것에 이제 문제에서 좀 갈렸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미천의 차이도 그러네요. 있어요. 미천의 차이? 원래 갖고 있었던 미천의 차이. 그런 거. 저는 미천이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참으로 분석할 게 많은 그런 어떤 단일화 과정이었어요.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90%를 다 했다. 당선만 시키면 100% 다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식의 워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능성이 제로다. 대선을 준비하는 국면까지 내가 있진 않을 거다. 윤석열하고 만날 거냐 이것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지만 글쎄요. 정치권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내년 대선까지 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언급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이죠. 일단 뭐 여의도의 호사가들은 이게 결국은 이 선거가 오세훈 후보로 이제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엄청난 위기에 내몰려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식의 어떤 노선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심지어 오세훈 후보도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럼 이 김종인 효과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어떻게든 이 효과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일부 이제 여의도 호사가들, 제가 호사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의도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추대론 나올 것이다. 추대론. 김종인 대표 추대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거니까 모셔준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태도의 전환도 있을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재보선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계 개편을 주도한다든지 이런데 가장 신경 쓸 대목은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간을 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결국은 그 카드로 만약에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제3지대에서 이 카드가 움직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자기의 특기인
중도 전략을 위해서 보수 일부를 포기하는 이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지금 단일화의 어떤 결국은 불쏘시개가 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그의 뭐 금태섭 전 의원, 이렇게 원래 국민의힘 색깔이 아닌 사람들을 포괄하는 이런 그 노선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제3지대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종국에는 이제 일종의 정권 교체론으로 다 내 밑으로 모여라, 이렇게 가야 이제 그 김종인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로 나왔는데 졌다. 그러면 그 이후의 국면에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또다시 이제 좀 전면에 나설 만한 타이밍이 또 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발판으로 빅텐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떤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뭐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대선 같습니다. 이제 최종 본선 후보 다 정해졌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양강구도 누구나 점치고 있죠.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서 가질 경쟁력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론조사 수치만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이를테면 무당층, 중도층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가시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숙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일 텐데 사실 단일화에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1.5만 대도 성공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으나 국민의힘을 너무 싫어하는 층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얼만큼 끌어당길 것이냐, 이게 숙제고, 거꾸로 이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쪽 층들을 잡는, 이것이 이제 승부를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서 역전의 기회에 발판을 노리는 건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선거가 현재 양당의 어떤 지지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밴드웨건보다는 언더독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동층의 비율이 높은 세대가 20대인데 이 서울의 20대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새일 겁니다. 결국 이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 지금 현재 드러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낼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사람이고 그 국민의힘에 대한 대표적인 비호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화사님이 말씀하신 국민의힘에 대해서 원래 이제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찍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쓸 것인데, 아마 귀가 가렵다. 네, 귀가 많이 가려울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세훈 후보는 현재를 강조할 겁니다. 현재 이 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국민의힘을 다 지지해야 된다. 현재 얘기를 할 것인데, 그럼 남는 건 뭐냐면 미래의 쟁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대결처럼 돼버리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쟁점에서 이제 좋은 수를 내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는 그 수도 사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를 할 모양새를 지금부터 만들겠다. 이런 형식으로 캠프를 꾸리고 뭐 이렇게 쭉 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측은 어떤 카드를 꺼낼 거냐. 지금까지 해온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뭔가 문재인 2.0과 같은 그러한 이제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 이 시그널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줘야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경쟁 구도가 일목요연하게 짜여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은 관망으로 돌아선 원래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이제 복구시킬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성공하면 이 선거의 끝에 가면은 박빙승부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아마 지금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이게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화선이 말한 언더독 효과대로라면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고, 그것이 크게 일어난다면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진 이런 추세가 되는데, 빙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는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대표나 그 선대위원장, 이 사람들 역할도 굉장히 커졌어요.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단 선대위원장을 하느냐,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득표율의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 날지 지금 전망은 대체로 해주셨는데, 이런저런 가능성 다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이 뉴스 다루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두 번째 뉴스 빙가가 준비하셨죠? LH 직원 재산 몰수 뉴스의 비밀 하느라 하는데도 빈수레가 요란하다입니다. 국회가 지금 논의를 막 하고 있다는데 뭐 어떤 얘기들 오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산 몰수를 한다. 이거 이거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당정이 추진하는 이제 내용인데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어떤 이익이라는 걸 몰수 추징한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법 개정을. 근데 여기서 드러난 쟁점은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처벌할 것인데 지금 이미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서 이 법 적용이 가능한 거냐. 이게 남은 쟁점인 건데 일단 지난 18일에 국회 국토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안 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조금 국민 정서하고는 약간 좀 벗어나는 방향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소급 적용을 하자라는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홍천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요. 조홍천 의원이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 등과 같은 예외적 사례에 한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소급 조항이 들어가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백발백중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법안 소위를 이제 소급 조항이 없는 상태로 통과를 했고 지금 국토위까지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소급 적용 내용이 빠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소급 적용은 원래 이렇게 하면 좀 안 됩니까? 이번에 그런 거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진정소급 입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것은 소급 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데 이 경우가 이제 진정소급 입법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는데 그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친일재산 기소법입니다. 이거는 2012년에 대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과거에 어쨌든 친일파들이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렇게 단일 국가를 꾸리게 되면 이 재산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후손들도 마찬가지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이 된다. 이렇게 소급 입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런 사례 외에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법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급 입법을 하는 건데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 기존 임대계약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급 입법이 되는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LH 직원들의 경우에는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특검론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전망해 주시죠. 전망은 이제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고요. 서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개념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이냐 놓고 전혀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또 논의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